내 마음에 새겨두고서 늘 반추하고 돌아보아야 할 두 개의 원리가 있다. 하나는 외부에 있는 사물들은 외부에 있어서 너의 혼을 지배할 수 없고 너를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언제나 너의 내면에 있는 생각이나 판단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변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다. 내 자신이 이미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의견이다. 안녕하세요. 다마라는 다말의 성은 사라입니다. 저희가 이 다말 에피소드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왜 시작하게 됐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시작하자고 한 사람은 성은이니까 성은이가 말해보세요. 저는 지금 일이 굉장히 많이 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목적인가요? 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팟캐스트를 생각을 했어요. 이제 콘텐츠의 시대니까요. 이제? 그래서 크게 한번 한탕 벌어보자는 목적인 거죠? 벌어보자는 목적보다는 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저희가 좀 재밌어 하면서 돈을 벌면 좋잖아요. 너무 돈돈거리는 것 같나요? 근데 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저의 생계를 위해서 저는 시작했다고도 무방합니다. 그럼 사라님은 왜 여기에 합류하게 되신지 궁금해요. 사실 다먹음이라는 브이로그 채널도 같이 운영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은 것도 있는데 이제 다 말한다는 뜻이죠. 그 약간 시리즈 느낌으로 이제 팟캐스트도 하게 됐는데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엄청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순간순간의 기록을 남긴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고 맞아요. 그 시간을 좀 두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그걸 또 다시 봤을 때 아, 굉장히 새롭다. 내가 저런 얼굴과 뭐 표정과 말투를 저 때는 썼었구나. 그런 걸 잘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용으로 좋겠다 싶어서 조금 가벼운 마음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거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첫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 제가 읽어드렸던 거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스의 명상록 중에 일부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신년 계획이라는 주제를 정하면서 네. 이 공통 주제로 이 명상록을 정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챗GPT한테 물어봤죠. 어떤 책이 좋을 것 같냐. 맞아요. 근데 막상 처음에 읽었을 때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 같았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들었던 게 읽을 때마다 말투가 약간 성경책 같은 거예요. 너무 옛날 책이라 그랬나 보다. 2000년 전 맞아요. 그거 얘기시니까 그래서 성경책 같고 약간 저한테 교훈을 주는 얘기니까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운 방향으로 신년 계획을 짜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챗 GPT가 굉장한 성견 지명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라 씨는 그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자세히 읽은 부분은 사실 1권 본보기 편을 자세히 읽었고 뒤에는 사실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책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무려 12권. 총 12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1권의 본보기는 이 책의 저자가 그 로마 제국에서 그 역병이 돌았을 때 그리고 계속 전쟁을 하던 약간 쇠퇴기에 황제를 지냈던 아우렐리스가 약간 난중일기처럼 매일매일 일기를 적은 그 책을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도 명상록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을 해서 출간하면서 지어진 이름이고 1권의 본보기는 그 아우렐리우스의 주변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둔 챕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배울 점이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 양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자세해서 살면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맨 처음에는 들다가도 이제는 아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배울 점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시선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록 설명을 이어 나가자면은 마르크스 아울렐리스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인데 스토아 철학자라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치과에 갔다가 스토아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스토아 파가 굉장히 금욕적이고 가진 것에 행복해라라는 그런 주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철학파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읽어보니까 그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금욕적인 내용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본보기에도 본인의 그러니까 양아들이거든요. 이분은 맞아요. 그 친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양아들로서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황제인 아버지, 양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그 뭐 관복 같은 거, 그 황실에서 입는 그런 제복들 같은 거, 그런 허례허식 같은 걸 다 없애고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름에 휴양지에 가서 옷을 안 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금욕적인 예시를 들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 조금 멀리 가는 내용이기는 한데 네. 그 시대마다 약간 그 선이라는 개념이 좀 유동적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그 예전에 그리스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어린 동성 애인을 두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맞아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그런 맞아요. 내용들이 그런 내용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그런 금욕적인 부분이 지금의 기준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신선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도 이제 그거를 내가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멋있었다. 그래서 저도 신기한 게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하인들 이름이 나오는데 2000년 후에도 그 이름이 그렇게 남겨졌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기는 그 하인들과 그렇게 동침을 하지 않았다. 이걸 굉장히 좀 자기 나름의 만족을 하면서 쓴 부분이 있거든요. 좀 전 충격이긴 했는데 사라님 말처럼 그 지금의 성적인 관념과는 그때가 좀 더 개방적이었고 그 금욕적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긴 하네요. 그 인스파이어라는 그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동성애? 그 어린 그 동성애 애인한테 사정하다, 안에 불어넣다라는 거에서 인스파이어라는 단어가 그럼 인이 생겨났다고. 아니라는 거야? 스파이어가 뭐 네, 그런 뭐 사정. 그리고 정자가 영어로 스펌인가? 맞아.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영감을 주다 그게 거기서 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면 이 명상록이 그러니까 뭔가 소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짧게 짧은 구절로 이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잠언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기독교이신 분들은 무슨 느낌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틈틈이 적혀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스라는 황제의 그 삶에 대한 철학이나 어떤 삶을 지향했는지 그리고 최선의 삶이 무엇이라 여겼는지를 엿볼 수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에피소드의 제목을 신년 계획이라 쓰고 마음가짐이라고 읽는다라고 정했는데요. 원래 신년 계획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현대 사회에서 좀 필요한 덕목 같은 자기계발 위주의 계획을 많이 세우곤 하잖아요. 약간 영어 공부 같은 거. 맞아요. 근데 그런 신년 계획보다는 좀 삶의 방향이나 삶의 철학이나 좀 세밀하고 구체적인 목표보다도 저희가 인프피인데 이런 인프피들에게 맞는 그런 좀 마음가짐 그런 방향으로 신년 계획을 잡아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잡은 신년 계획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올해의 계획과 실행했는지 여부를 먼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계획과 그걸 실제로 달성했는지를 먼저 돌아보면 올해 세웠던 목표도 약간 태도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서 세 가지를 꼽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두 번째는 눈부신 성장을 하기, 세 번째는 일기 쓰기였는데, 제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약간 그 성장 욕구를 북돋아주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서 올해는 너의 목표가 뭐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그 일이 상기될 때마다 진짜 이렇게 했구나 서로 나누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둘 다 같이 잡았던 목표가 첫 번째가 나에게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였고 두 번째 눈부신 성장을 하기는 제가 올해 연초에 뭔가 그런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나 봐요. 그때 다시 회계사 공부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가짐이 잡히기도 했었고 신년에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 친구한테 뭐 누구누구야 나는 올해 눈부신 성장을 할 거야 라고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축하의 말을 전해주면서 그 편지를 언급했던 게 되게 고맙고 기억에 남는 축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신년 계획이라는 것이 주변하고 공유를 했을 때 그게 서로를 북돋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응원해주는 말로 쓰일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쓰임새를 알게 돼서 되게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기 쓰기는 1월 21일에 갑자기 일기를 쓰고 싶었어요.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에 뭔가 기록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작은 줄수로 치면 한 10줄 정도 되는 조그마한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한 장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다 쓰게 돼서 그 굉장히 뿌듯한 목표 달성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손바닥 한쪽 정도 되는 좀 더 길어진 일기를 사가지고 그거를 다 채우는 것이 연결된 내년의 새해 목표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루신 게 많은 것 같아요. 2024년은. 근데 또 이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각하지 않기. 그리고 지각을 많이 하시나요? 지각쟁이 그 자체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각을 해서 아빠가 분노하셨던 그런 일화도 있고 아무튼 그거를 좀 덜 해보는 게 새해 목표라면 목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또 생각했을 때 이건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 같은데 제가 그 다이어리를 쓰면서 매달 그 목표를 또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근데 그게 6월 달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6월 달부터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게 2부자리 정리하기,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기, 그다음에 회계사 기본 강의 완강, 그다음에 다이어트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지 못했고 내년에도 아마 계속 반복할 목표들이지 않을까. 그런 목표를 매달 초에 이렇게 정하시는 편인가요? 일기를 쓰면서? 네, 일기를 쓰면서 이제 가계부도 매일 적는데 그 가계부 적는 칸에 그 달의 목표치를 적는 칸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되게 고심하면서 그 목표들을 적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계적으로 전달의 목표를 적는 경우도 있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신년 계획이 있었는지 가물가물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사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목표를 써놓고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기 방어 시스템이 이제 맞아요, 발동해서 맞아.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잊어버리는 거야. 맞아. 나를 기억에서 위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맞아. 위해서. 맞아. 근데 이제 제가 기억이 남는 거는 그래도 나름 신년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해봤다라고 하는 게 2023년인데 네. 제가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다는 욕망이 크거든요. 욕망 덩어리? 근데 이제 그 욕망을 위해서 이제 현대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듀오링고죠. 어플인가요, 이거? 네, 어플이에요. 이제 앵무새가 나와가지고 이제 애기들 뭐 카드 뒤집는 것처럼 그 레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게임하듯이 넘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출석 체크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연간 결제를 해서 제가 23년에는 한 6개월 정도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게 이제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문제집을 단 한 권만 다 풀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굉장히 이게 눈부신 성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24년에도 듀오링고를 할까 하다가 좀 더 이제 재밌게 해보자 해서 넷플릭스 하트스토퍼라는 그 대본을 만들어서 이거 대본을 보고 나 혼자 열심히 연습해야지 했는데 단 한 장도 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제 현생이 바빠서라고 이제 저 자신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싶긴 한데 실제로 바쁘기도 했고
근데 어쨌든 2024년의 신년 계획과 연관을 해서 되돌아본다면 저는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한 해였다. 하지만 행복했다. 이게 그럼 됐죠. 행복했어. 그럼 됐지. 그럼 된 거죠? 그럼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명상록으로 되돌아오면 네. 저희가 스스로 뭐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그런 걸 공유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명상록이 2000년간의 스테디셀러라고 하잖아요. 제일 네. 유명한 자기계발서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자신의 정신의 움직임들을 주의 깊게 잘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게 된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불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익숙한 단어거든요. 불안과 불행. 제가 많은 생각이나 잡념 때문에 괴로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잡념이 뭐냐면 내 미래가 불안정하고 언제 경제적으로 곤욕을 치를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제가 불안 장애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도 너무 생각을 깊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떠오르는 이 잡념들을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놔두는 게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오히려 그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서 왜 이 생각이 끊임없이 나한테 나타나는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일이 잘리고 메인 잡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일이 한 50%가 줄었거든요. 저는 프리랜서니까 언젠가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니까 내가 불안하게 느꼈던 상황보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면 사실 이런 잡념들이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상록 6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면 신속하게 내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필요 이상으로 불안과 혼란 속에 노출되어 있지 말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더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내 자신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내 자신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안이나 이런 잡념 속에서도 내 자신이나 좀 더 본질적인 상태에 집중을 한다면 내부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외부의 혼란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그게 있는데, 제가 그 일하는 곳에 제 상사 중에 한 분이 뭔가 되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시기가 한 몇 개월 정도 지속되는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고, 그 주변에서 저는 약간 그분의 비서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 상태가 되게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서 힘들어서 그분한테 그냥 가장 편안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자주 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전략적인 분이세요. 그런 뭔가 지능이 높으세요. 전략적인 지능이. 그래서 보면서 되게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본인한테 스스로 던졌다고 한 질문이 내가 뭘 지키고 싶지?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제일 두려워하지? 그런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가 어떤 거를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나 내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게 뭔지 모를 때 그런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은 뭔가 좀 가지치기가 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이 말대로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 내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그 원리를 적용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분은 내가 제일 지키고 싶은 게 뭐지라고 딱 정리해서 질문을 던지셨던 거. 뭔가 굉장히 뭉클한데요? 그런가요? 근데 사라 씨는 인상 깊었던 내용 없었나요? 그렇게 많이 책을 읽지 못했는데 이거 요새 제가 하는 그 고민하고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것도 어떤 그 자기 사돈인 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점, 그거에 대해서 적어둔 부분인데, 사돈인 세베루스는 하고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쉽게 선을 행하고 자주 베풀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좀 그 최근에 저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제 제 또 다른 상사분께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분은 약간 내가 손해보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보직자예요. 그래서 보직자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이해 충돌을 약간 조정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모든 그 구성원들의 그 이해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조정하시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힘에 부칠 때가 있다.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를 등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은 올라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그 생각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는 내가 진짜로 아끼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가 잘해줄 때까지 계산적이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근데 가장 그 해방감을 줬던 설명은 뭐였냐면 나를 약간 이용해 먹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선행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우선순위를 낮춰야 하는 이유는 그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행동을 당장은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대로 가도 된다. 그 말이 굉장히 현실에 적용 가능하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왜냐면 그 죄책감이 내가 누군가에게는 잘해주고 누군가한테는 안 잘해주고 할 때 그 괴리감이 오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일관적으로 행동해도 된다. 그게 굉장히 그 고민이 되던 시기에 이 글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았나. 그럼 이제 제가 또 인상 깊었던 두 네. 번째 구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나 가장 짧게 산 사람이나 잃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은 빼앗길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현재라는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누구든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을 잃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거 읽고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사라님은? 현재에 집중하라는 맞아요. 말이 나이가 들수록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데 왜냐면 조금 어릴 때는 현재에 산 기억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되고 싶어서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해야 되는 시간 그거로 거의 가득 채워져 있어서 뭐 10대들 20대는 뭐 다양한 걸 많이 해보고 취향을 쌓아라라고 얘기하지만 20대 그 순간에 살아가는 기억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30대가 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체력이 달라요. 맞아, 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하나거나 굉장히 줄어들어서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도 느껴져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랑 별개로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는 거밖에 없거든요. 운동을 하는 것도 지금 뒤질 것 같아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그럼 30대부터는 가장 현재에 사는 나이대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래에 투자할 그게 여력이 없는 없어. 거지. 여력이 에너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왜 선택을 했냐면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너무나 당연한 거랑 그 부분에 제가 꽂혀서 이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신년 계획을 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를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겸 제가 왜 이 문장을 선택했냐면 사람이 요즘에는 더 뭔가를 많이 갖고 뭐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장에서는 다 똑같이 현재라는 순간만을 소유하고 있어서 누구든 우리 현재라는 순간만을 잃을 뿐이다. 이 말 자체가 내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뭔가 공평한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소유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체게바라까지 잠깐 갔다 왔잖아. 약간 제가 혁명까지 잠깐 갔다 오셨어요. 네, 혁명 얘기는 좀 더 할 거긴 한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현타가 온 상태여서 근데 이게 저희 가족이 거의 차상위였나요? 차상위 정도죠? 차상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그 제도를 활용할 줄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 그 자산에 등록돼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집이랑 차가 있어서 안 됐던 거니까. 아 그런가?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돈도 많이 못 버셨는데 또 복지를 받은 기억도 없어요. 아무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바닥에 있었던 어린 시절을 겪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불공평에 대한 감수성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사회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현타가 많이 느껴져서 소유나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진짜 본격적인 주제로 2025년에 서로의 신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뭔가 방금 얘기해준 그 내용이 성은님의 첫 번째 신년 계획이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먼저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낭비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스스로 필요한 것만 원하는 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저의 첫 번째 신년 계획이기도 한데요. 저의 2024년 소비 내역을 3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무한 리필.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이거. 왜 신기하죠? 왜냐면 성은이가 그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생긴 게 꽤나 최근의 일이어가지고 이게 좀 맞아요. 제가 25살 때부터 갑자기 식욕이 돌았는데 그 이후부터 그럼 꽤 오래됐네. 한 10년 됐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무한 리필이 뭐냐면 쿠우쿠 골드점. 몰라요. 쿠우쿠가 일반 라벨이고 골드 라벨이 있는데 일반은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10,000원대 그냥 초밥 있고 와플 있고 그 정도이고 골드점은 요즘에 고기도 나왔대요. 고기도 무한 리필이고 초밥 무한 리필에 약간 퀄리티가 토다이스러워졌다. 오. 디너에는 29,900원. 괜찮은데? 괜찮죠? 그래서 처음에 그 김포에 있는 김포 운양점 쿠우쿠를 갔는데 진짜 신세계여서 네. 거의 한 2달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자주 가는 건 아닌 것 자주 같은데. 간 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또 어딜 가냐면 제가 샤브샤브를 좋아하는데 샤브 올데이라는 무한리필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려 고기까지 무제한이에요. 거기는 얼마인데요? 거기도 26,900원인가? 막상 몇 접시는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 눈앞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이 펼쳐 있는 게 굉장히 도파민이 도는 일이에요. 아무튼 뷔페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음식에 그렇게 꽂혀서 무한리필에 돈을 많이 썼다. 그래서 신년에는 이런 가짜 식욕, 무한리필의 유혹에서 좀 멀어지는 금욕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 영화 세븐 보셨나요? 네, 거기에서 명작이죠. 너무 먹어서 죽은 인물이 있잖아요. 네, 식탁에 엎어져가지고. 그 꼴이 제 꼴이 아니었나. 그리고 두 번째 저의 소비 키워드는 장비 욕심입니다. 제가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을 한다고 치면 그 제일 유명한 카메라를 사거나 무슨 일을 맞아요. 시작할 때든 100만 원 이상을 쓰는 것 같아요. 장비에. 맞아. 근데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 브이로그를 시작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즈모를 샀었어요. 그 당시 한 70만 원, 80만 원이었는데 네. 그것도 강아지만 찍고 이제 어디에 처박아 놨더니 이번에 다시 쓰려고 보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거 고쳐서 뭐 쓰나요? 근데 고치는 것도 왠지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물론 다른 카메라가 있어. 그걸로 이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장비 욕심도 버려보자. 그리고 제가 또 일회용도 참 구매하는 걸 좋아해서 네. 뭐 유리 청소용 물티슈도 따로 있고 소독용 물티슈도 따로 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좀 효율적인 걸 좋아해서. 근데 지금 이런 소비 맥락을 보면은 없어도 될 소비를 제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2024년에는. 그래서 좀 절약을 하는 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 대단한 환경운동가시잖아요. 예를 들어보시겠어요? 이번에 그 전주에 내려갔는데 사라님이랑 TV가 고장이 났었잖아요. 맞아요. 지지직 소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주소온 TV예요. 주소온 TV야. 아파트에서 누가 네. 버린 굉장히 큰 TV긴 한데 네. 한 50인치 되는데 그게 지지직 소리가 났는데도 계속 그걸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이 몇 년 됐는지 사라님이 말해주세요. 골드스타고요. 30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돌아가요. 되게 쌩쌩하게. 네. 고장난 거는 리모컨? 리모컨도 없어진 거를 산 거라서 고장났다고 할 수 없지. 그거를 이제 계속 쓰시는 편이고 이제 어머니들 세대의 냉장고를 보면 항상 있는 플라스틱 용기가 있잖아요. 본죽 용기.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 50년대, 60년대생이신 그 나이대 세대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배달도 잘 시켜 드시지 않지만 그 배달해서 온 플라스틱 용기를 반찬 용기로 사용을 하시고 이거야말로 진짜 환경운동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절약 정신을 나도 본받아야겠다. 저도 최근에 제가 TMI인데 아파가지고 본죽 오랜만에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면서 그 그릇을 못 버렸잖아요. 본죽 그릇을. 근데 옛날에 버렸는데. 나도 버렸어. 근데 그 본죽 그릇이 왜 어머니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게 그 아구가 굉장히 맞아. 잘 맞고 이렇게. 짱짱해. 그 플라스틱이. 맞아. 그리고 어머니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배달 용기는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냉면 용기. 그 동그란 냉면 용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짱짱하고 장점이 뭐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고 네. 그 볼 사이즈가 딱 한 명, 두 명 먹을 수 있는 양의 무침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볼 크기야. 그래서 저도 그 얼마 전에 냉면을 시켜 먹었는데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설거지를 해서 찬장에 넣어놨어요. 진짜 그만한 사이즈의 반찬통이 비싸고 또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사이즈를 보고 사는 게 좋은데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보고 사니까 맞아. 뭐 미리로 써 있어서 그거를 가늠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냉면 용기가 진짜 좋아요. 왜냐면 어떤 냉면집에서는 그 냉면 용기에 그 납작한 뚜껑도 닫아서 주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용해요. 배고파요. 갑자기. 배고파. 근데 이제 제가 이 우리 엄마의 절약 정신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다가 제가 최근에 읽는 에세이가 있는데 네.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에세이가 있어요. 근데 그 에세이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동네에 안톤이란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안톤이란 사람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냐? 이 저자분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요리사분인가? 그분한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집도 절도 없이 그랬는데 저 사람은 집이 필요 없고 다 그냥 동네 사람들 도와주면서 필요한 것만 얻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저자분이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받은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정말 기이한 일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돈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일을 해서 벌어야 한다고 믿어왔다. 세계 모든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도시에서도 빵 한 조각, 맥주 한 잔, 잠잘빵 한 칸, 옷 한 벌을 얻으려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을 내야 했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아무도 공짜로 일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이 정한 적정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구겨진 바지를 입은 그 작고 마른 청년은 어떻게 이 법칙을 어길 수 있었을까? 오늘날 전 세계에 걸친 협정과 임금체계의 촘촘한 그물망을 그는 어떻게 피했을까? 이런 사람을 사실 주변에서 실제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이분은 잠은 어디서 자요? 안톤이란 분이 사라님이 필요한 어떤 일을 도와줬어. 그런 다음에 보수로 나 오늘 잘 데가 없는데 잠잘고 구석탱이에서나 자도 될까? 필요한 거를 필요한 사으로 것만 받는 거구나. 돈으로 받을 때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 저자분 집에 어떤 게 고장이 나서 일부러 안톤을 불러가지고 그걸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톤한테 큰 돈을 주고 싶었던 거야, 이분은. 그래서 안톤, 이거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안톤이 자기는 되게 조금만 가져가고 혹시 안 입는 옷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저자분이 안 입는 옷을 막 갖고 왔어. 그런데 막 그 안톤이 막 이렇게 옷을 고르는 거야. 아, 이거면 됐어 하면서 가져가는데 그 저자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물인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노동을 사서 이렇게 싹
상을 주는 자기가 갑의 위치인데 자기가 을의 위치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분의 태도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런 책을 읽고 좀 우리 엄마를 보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보니까 그 트렌드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한테도. 그 예전에 사라님이 윤슬이나 뭐 그런 단어 들으면 오그라든다 했잖아요. 저는 요즘 오그라드는 건 아닌데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나의 취향이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할 때 그 취향이 정말 내 스스로 찾아낸 취향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냥 요즘에 사람들이 괜찮다, 저거 멋져 보인다 하는 것을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갖고 온 건데 그거를 내 진정한 취향이라고 미적 감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는 의문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트렌드라는 것도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진 기업가들이 진짜 엘리트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합의하에 어쨌든 만들어낸 가상의 이미지잖아요. 저희가 주 40시간 일하면서 힘들게 번 돈을 그거와 맞바꿔서 그거를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뇌고 가장 쉽게 나를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 노동과 맞바꾼 돈을 쓰게 만드는 이 사회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뭔가 그러면 어때?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하면서 왜냐면은 현대사회에 살면서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엄격하게 이게 내 취향이야. 그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뒤돌아 봤을 때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각적인 뭐 유행이나 아름다움에 유독 예민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에서 크게 기쁨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유행하는 걸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좀 더 어울리게 그런 거를 소화하면서 멋진 인간이 된 것 같은 딱 그 지점에서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알게 된 이상 그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약간 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런 걸 좀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고유한 느낌은 좀 덜하잖아요. 그렇죠. 내 알맹이인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러니까 내가 현타를 만약에 느끼지 않았으면은 그거는 충분히 즐거운 오락거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빚더미에 올라앉았잖아요. 그런 현타 그런 것들을 느끼다 보니까 좀 부질없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물건 더미에 이렇게 그쵸. 쌓여 사는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만의 취향이 있어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비난을 한다기보다 그 취향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소비 태도나 그런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율인 것 같아요. 멋져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90%가 단순한 소비인 것과 소비 없이도 멋져 보이려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뭔가 몸으로 체득하고 그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비율이 만약에 10%라면 저는 그 비율을 50대 50 정도로 나누면서 나를 가꾸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약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거대 자본에 노란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거대 자본 중에 하나의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했어.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찰스 앤터님 유튜브를 좋아하는데 찰스 앤터님 그거 아시죠? 누나로 아니야. 누나로 네가 나를 누나로 보잖아. 선생이야 누나야. 누나? 선생이잖아. 이분인데 이분이 그 잠깐 캐나다 어학연수 브이로그를 찍으셨어요. 광고 영상이기는 한데 근데 거기서 구독자님을 만난 거예요. 네. 이제 캐나다에 이제 유학인지 어학연수 오신 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이랑 잠깐 저녁에 얘기를 하는 그 에피소드가 나오거든요. 그 에피소드에서 구독자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쩌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부러워하고 욕심냈던 것들이 한국 사회에 있을 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캐나다에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한국이 물론 다른 나라도 남들과 비교하고 물론 학벌주 있고 능력주 있고 그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가 그 성장주의 때문에 이게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사라님이랑 카페에 갔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알아? 하면서 외제차 타고 뭐 서울에 있는 뭐 50평대 아파트 살고 한 달에 500만 원 쓰기 이랬더니 사라님이 그거 굉장히 상류층인데 이러셨잖아요. 네. 막상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진짜 원했던 건가? 이 에피소드를 보고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LH 아파트에 살고 원룸에 살고 있지만 좀 굉장히 행복한 편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집도 엄청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것도 물론 내 취향인지 아닌지 검열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것도 나도 너무 트렌드에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를 그만두기는 어렵지만 그 명상록의 마르쿠스 아울렐리스가 말하는 조금 이제 금욕적인 생활에 가까이 가는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그 신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거에 관련된 소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노래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그거를 이제 저의 2025년 한 해의 노래로 삼고 살래요. 이제 또 헛 소비하고 싶을 때마다 머릿속에 한 번씩 부르면 되겠네. 그렇게 이겨내기로. 맞아. 그러면 사라님의 소비 성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거 약간 TMI인데 좀 간략히 얘기를 원래 하자면 TMI가 재밌어. 20살 이후로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 중독이 되었던 대상들이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먹을 거. 섭식장애 시기로 얘기할게요. 먹을 거에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때가 섭식장애가 생긴 애초에 이유가 뭐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기로 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그래서 막 먹고 토하고 이런 시기가 되게 길었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폭식하게 되고 이 살찔까 봐 걱정돼서 토하고 싶고 막 그거에 시달렸던 게 한 10년 정도 있었고 이제 그게 좀 뭔가 좀 가라앉으면서 이제 쇼핑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는 그쯤에는 회사를 취직을 하게 돼서 벌이가 아르바이트 할 때보단 커졌으니까 이제 회사 몇 년 다녔으면 명품도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한 2년 전에 가방 사고 막 신발 사고 그 주변에 다 또래라 그 시기에 친구들이 비슷하게 명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약간 보기보다 클래식한 취향을 가졌네. 이런 뭔지 아세요? 그래서 크리스찬 루브탱을 사러 루브탱 아닙니다. 그래 지미추다. 지미추에서 동생 결혼할 때 굉장히 클래식한 스틸레토 힐도 샀었고요. 막 약간 뭔가 딱 몇십 년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방도 몇 개를 사서 다 성은님 소나기에 들어갔지만 지금도 사라님이 주신 르메르 범백 네. 그거를 메고 있죠. 또 굉장히 잘 이렇게 시세보다 정가보다 싸게 샀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고 돈 아낀 것처럼 돈 아닌데 막 아무튼 그렇게 막 넘어왔었는데 그러면서 아름아름 쌓인 카드빚이 정말 몇천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소비를 안 하고 예전에는 생필품 쟁여두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진짜 딱 똑 떨어지는 순간까지 안 삽니다. 그것도 약간 과소비 방법 중에 하나인가? 네, 왜냐면 그것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샴푸도 마음에 드는지 알아보고 몇 개를 사야 되는데 요새 쿠팡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다 번들로 사야 돼.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도 않는 바디워시 사가지고 싫은 걸 몇 통을 참으면서 그걸 쓰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사요. 그 하나를 사서 마음에 드는 거 진짜 마음에 드는 거면 뭐 2-3개 무료 배송으로 싸게 사지만 아니면은 최대한 그냥 이게 뭐 작은 거 개수 최소한으로 사고 그리고 먹을 것도 배달 횟수도 많이 줄이고 요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라님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법률 스님이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라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진짜 물건에 쌓여서 맞아요. 살고 쾌적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 너무 낭비하고 제일 있는 것 같아. 비싸다니까? 공간이 제일 비싸다고.
너무 낭비하면서 살고 있는 거. 맞아. 그냥 그래서 요새는 또 그 미니멀리스트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한 가지 물건을 다용도로 씁니다. 어. 그래서 수건을 하나를 가지고 수건 한 장만 갖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되게 얇은 수건 하나를 이렇게 샤워를 하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물 떨어진 거 한번 닦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세제도 안 써. 바로 빨아요. 바로 어. 말려요. 어. 그런 식으로. 근데 냄새 나지 않으려나? 냄새 안 난대요. 맨날 씻으면 안 난대요. 그들의 착각 아니야? 어느 정도 그런 곤조가 있어요. 미니멀리스트로 맞아요. 하는 거 아닌가. 대단하다. 그래서 막 그런 꿀팁들이 많아요. 막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방법이나 다용도로 쓰는 법. 뭐 조그만한 나무 상자를 식탁으로도 쓰고 사다리로도 쓰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과소비를 할 때 드는 안 좋은 느낌이 내가 이 물건의 수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낭비했다 이런 느낌에서 제일 크게 오는데 이걸 다용도로 그 쓰임새를 다양하게 쓰는 걸 보니까 보는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전주에 가서 싱크대를 봤는데 싱크대가 우리 이사 왔을 때 그 싱크대 그대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트렌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전에는 그게 되게 촌스럽고 맞아. 그래 보였는데 요즘 보면 굉장히 유니크한 패턴인 거예요. 싱크대 패턴이. 진짜 웃긴 게 그거를 이제 그게 그 상판이 다 떨어져 나가다 못해서 이제 물이 막 다 새어 들어가가지고 아빠가 그거를 스댕 공장에 가서 치스대로 맞춰가지고 딱 맞게 그걸 딱 이렇게 재단해 와서 딱 껴서 상판을 새로 쓰는데 얼마 전에 그게 스테인리스 상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기서 아예 벗어났는데 그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트렌드가 알아서 나한테 맞춰지는 거야. 근데 더 멋진 점은 맞춰지던가 말던가 신경도 안 쓴다는 점이야. 그게 정말 멋진 점이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신년 계획. 판단 유보하기. 이거는 그 여러 군데에서 사실 힌트를 얻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저를 굉장히 사기 진작해주는 또 ENTJ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약간 또 정신이 산란하거나 그럴 때 막 물어볼 때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약간 분노할 대상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너는 집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너한테 가장 우선순위인데 다른 일들이 만약에 네 머릿속에 비집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미뤄놔. 그게 처리될 때까지 일단 그건 미뤄놔. 복수가 무서워. 완료될 때까지. 킬러야? 거의 킬러. 걔는 제 생각에는 조선시대 그 망나니로 태어났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 친구인데 아무튼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확실하다고요? 우선순위가 확실하고 일을 치고 나가는 그 힘이 있죠. 추진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추진력을 어떻게 유지하나 봤더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후순위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루더라고요. 그게 제가 가지지 못한 태도였어요. 그래서 일단 유보한다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잠깐 다른 힌트를 얻은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제가 같이 일하는 분으로부터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양자역학 항상 어렵다 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표현이 자연은 확률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본질이다 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좀 다른 의미로 찰떡같이 받아들인 것 같긴 한데 그 문장 자체가 저한테 되게 커다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장 자주 떠올리는 불안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세워뒀던 목표들, 작게는 뭐 직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생활 목표라던가 그런 것들을 세울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의 목표가 불안하지 않으려고 세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내가 뭔가 성장하는 플러스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해하려고 했던 그래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코끼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코끼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처럼 불안하지 않으려고 뭐 노력하다 보면 불안할 더 수밖에 없다. 불안해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는 불확실함 그리고 비교 두 가지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끌고 와보자면 확률로서 존재하는 게 본질적인 것이 자연의 형태라면 우리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느끼는 그 불안함 자체가 사실은 자연 그 자체이니까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확률로서 존재하는 것이 자연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을 다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죽기 직전에 제 인생을 뒤돌아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했던 걸 오히려 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지나올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불확실함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뭔가 불안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그 확률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쭤보면 불안해하는 요소 자체가 미래에는 확률로서 존재를 하니까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지 말자라는 뜻인 건가요? 이거는 약간 현재를 살자라는 거랑 되게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 인프피들의 심금을 울려버린 영화 있죠? 에에올? 에에올이 저한테 엄청난 안정을 줬던 이유는 다중우주라는 개념. 그러니까 현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사실 엄청 많은 옵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오는 불안함은 뭐냐? 내가 선택하지 못한 그 수만 가지 가능성들. 그러니까 이따가 말할 비교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를 포함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그 상황과 내가 선택한 상황과 선택하지 않은 상황을 비교하면서 크게 더 잘한 선택이었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지기 쉬운데 다중우주라는 개념을 가져오면 내가 어딘가에선 그 행동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덜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겪은 건 이 상황일 뿐. 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우주에 내가 그걸 어찌됐든 해내고 있을 거니까 지금은 이 현재에 내가 선택한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충실한 삶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이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인프피들이 굉장히 환호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정적인 인프피 대표로서 내가 만약 가장 부정적인 다중우주에 있는 사람이면 어떡해요? 그 영화의 메시지가 그거잖아. 제일 후진 버전에 내가 전 세상을 구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사실 그 영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 나는. 그러니까 그 양자경이 그러니까 다중우주의 개념이 이렇게 선택을 할 때마다 그 우주가 쪼개지는데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양자경들은 좀 비슷한 환경에 살아요. 근데 예전에부터 갈라져서 엄청 멀리 있는 양자경은 엄청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거기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분은 세탁소 일하는 분이었죠? 맞아요. 세탁소를 운영하는 양자경인데 그분도 그 초능력을 얻게 돼서 어느 순간 알게 돼. 이 맞아요. 우주에 내가 제일 후지다는 걸.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를 구하죠. 그 딸내미를 막음으로써. 나 지금 운다.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 영화관에선가 봤는데 굉장히 미장센이라고 하나요? 이미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복잡스럽죠. 아주. 복잡하기도 맞아. 하고 내용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인프피들의 인생 영화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불안에 시달리는데 그 영화가 주는 안도감은 뭐냐면 내가 어디든 갈 수 있지만 여기 있기로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런 주체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내가 선택한 거구나. 그 주체감이 주는 안도감. 그런 거가 너무 좋아서 볼 때마다 엉엉 울었던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그런 것
것들이 저한테 항상 많이 드는 생각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 경우의 수라던가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좌표 평면이라던가 그런 거를 이해할 때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서인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선택했을지도 몰라 라는 불안감. 그래서 자연의 특성 자체가 모든 그 경우의 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 디폴트다. 그런 설명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그 불안에 관한 두 번째 키워드는 비교인데, 제가 스스로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런 강렬한 감정이 저를 가끔 못난 사람처럼 못난 생각하게 사람처럼 되죠. 그 비교나 질투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비교를 해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비교를 안 함으로써 불안감을 줄여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는 조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서 나는 타인이랑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닌데 내 베스트 버전의 나랑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건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일단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타인하고 나를 비교하는 습관도 늘어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비교 자체를 원래도 안 하는 축이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좀 더 줄여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제가 20대 중후반쯤에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고 그때를 되돌아보면은 그 시점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했었거나 아니면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결론을 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그 당장 답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야 그 불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알았어요. 그게 답이 아니어도 된다고. 그냥 내 손에 뭔가만 주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애초에 애매하게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졌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뭔가를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그 순간에 억지로 답을 딱 찾으려고 하기보다 잠깐 그게 스스로 결론을 낼 때까지 잠깐 판단을 미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 상기해보자. 그런 의미로 판단을 유보하기를 제 첫 번째 신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판단을 유보하기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명상록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은 현재뿐이라는 그 얘기랑 뭔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를 알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현재만을 바라본다는 내용 같으니까 맞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 물론 감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이것이 어떤 실패한 행동이야, 성공한 행동이야 라는 가치 판단을 결과적인 것에 대해서 내리지 않으면 그러면 좀 덜 불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의 두 번째 신년 계획은 약간 이번에 사라님이랑 갔던 강릉에서의 일화랑 이어지는 그 계획이기도 해요. 네.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라고 지었는데 이 제목 좀 괜찮지 않나요? 약간 양자경의 그 영화랑도 이어지고 다중우주랑도 이어지면서 맞아. 근데 이 제목을 지은 이유는 정확히 풀어 쓰자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타인과 나 자신의 고유성을 좀 존중하는 해가 됐으면 해서 어린이라는 세계 에세이에 있는 한 챕터의 제목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라님이랑 같이 강릉 여행에 갔었는데 사라님이 투명사회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어서 그분의 일부분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 정확한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투명성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거 딱 찾았는데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네. 18페이지 하단 셋째 줄부터인데요. 개인의 자율성도 타인을 이해하지 않을 자유를 존재한다.
이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 안 되게 행동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그 거리감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네네. 리처드 세넷은 이렇게 말한다. 자율성은 이해의 평등, 즉 투명한 평등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이해되지 않는 바를 받아들인다는 것, 즉 불투명한 평등을 의미한다. 근데 그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고유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이 첫 수업 때 애들한테 선생님이 모를 것 같은 자신에 대한 5가지 사실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뭐 성별이나 이름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고기를 더 좋아하고 피자를 더 좋아하고 뭐 어떤 친구를 좋아하고 나는 상상력이 뛰어나고 자기의 고유성과 가까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자기소개를 들으면 내가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렸던 이 아이의 어떤 뭐 성별이나 그런 거를 싹 다 지우고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고유한 모습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라님이 읽어주셨던 거나 어린이라는 세계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고유성을 보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시켰던 것처럼 내가 타인의 고유성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 더 너무 강요하면서 다가가는 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선을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선이 있기는 했나요? 어쨌든 지나고 나서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책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남과 다른 점뿐 아니라 남과 비슷한 점도, 심지어 남과 똑같은 점도 어린이의 고유의 것이다. 개성을 고유성으로 바꿔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순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다양하다는 사실상 무한하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주는 활기차다. 서로 달라서 생기는 들쭉날쭉함이야말로 사무적으로 보일 만큼 안정적인 질서다. 그런 우주 속에서 살아가는 게 나는 안심이 된다. 우주가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넓다는 사실도 이거를 읽으면서도 그 우주의 질서가 굉장히 많은 고유성을 들쭉날쭉함을 아우르는 게 섭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섭리를 사람과 가족을 대할 때 아예 무시하고 대했던 것 같아서 이번 한 해는 그 고유성을 존중을 해주면서 투명사에서 말한 거리 감각을 유지하면서 투명성을 강요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한 해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리고 저는 이 고유성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의 고유성도 존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나의 고유성을 이렇게 존중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유시민 님이 TV 프로그램에서 그 유희열 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열심일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나는 옆에서 누가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지만 나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계엄령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속보가 뜨자마자 바로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막아주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고유성을 지키고 존엄성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연계돼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불안정한 정세나 요즘 그런 사회에서도 저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하는 게 나의 고유성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뭔가 내 고유성이 침범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가 더 쉬운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기억이 내 머리에 굉장히 오래 찐득찐득하게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히는데 그럴 때 내가 스스로 그 공격을 멈추라는 표시를 한 맞아요. 것만으로도 스스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랑 뭔가 그럼 사라님의 2번째 신년 계획은 뭔가요? 제 2번째 신년 계획은 양면성을 보기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이거는 제가 스스로 못난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세워본 계획인데
스스로를 마음에 들어 했던 그 찰나의 기억 같은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뭔가 무수히 많은 그리고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다 충족했을 때만 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항상 친절하고 뭔가 내적이나 외적으로도 잘 가꾸고 센스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조건들을 모두 갖췄을 때 나만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걸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작아지니까 스스로 좋아하는 상태였던 기억이 굉장히 적은 편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자주 생각하는 특징이 뭔가 한 사람이 어떤 면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거를 자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덤덤하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판단들이 실제로 그런 면을 가진다기보다는 그 평가를 내리는 그 사람의 순간적인 기분을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면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를 사실은 뒤집어서 그게 쓸 수 있는 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뭔가 저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 면을 이용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약간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최근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저를 약간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주는 친구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저의 모습은 내가 없는 거를 채워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보다 이미 갖고 있는 제 모습 중에 쓸모있는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에 더 가까워서 이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거에 그냥 안일하게 만족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불안한 요소를 이것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양면성 보기 혹은 다양한 면을 보기를 두 번째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덜 미워, 그러니까 나도 덜 미워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덜 미워하는데 써먹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좀 열받는 행동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어떤 그 같은 특징에서 오는 장점을 보아준다던가 그러면서 이것도 그 사람의 절대적인 판단을 좀 미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도구로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님의 신년 계획 2개를 들으니까 되게 와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진짜. 어떤 좋은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도 좋은 점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이. 네. 근데 제가 저 스스로 약간 싫어했던 점이 뭐냐면 네. 너무 예민하고 좀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많았는데 그걸 이제 바꿔서 보면 이 예민함과 소심함에는 좀 필연적으로 감수성이 따라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감수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 인프피 종특이에요. 무덤덤한 사람이 이런 감수성 가질 수 없어. 그런 사람 있을 수 있긴 있을 수 하겠지만 드물긴 어쨌든 하니까. 그런 면을 보면 2025년에는 사라님의 신년 계획을 좀 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저도 스스로를 더 좋아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팟캐스트를 이렇게 처음 하고 녹음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원래 지금 혁명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시간 있어. 그럼 다음 편에 제가 뭘 준비했냐면 혁명? 지금 가장 핫한 사건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총격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걸 사실 준비했는데 다음 편에서 뭐 자본주의 사회나 이런 혁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이 생겼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이제 팟캐스트 소감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거 팟캐스트 녹음하기 전에 약간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서 아니 저를 얼마나 작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제가 심지어 오늘 꿈도 여기 녹음실에 오는 꿈도 꿨는데
오다가 차가 박살나는 꿈도 꾸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과연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너무 나의 이상이 너무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막상 하고 나서는 사라님이 맨 처음에 말한 기록용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진짜 사람의 생각은 나이를 먹어서나 미래에 내가 똑같이 지금의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100%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의 나의 생각을 자매님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이 기독교 자매 아니고 친자매입니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낼까요? 제가 인사를 정했는데요. 이건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제가 대본에 썼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을 같이 하는 거야. 시작.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니, 안녕. 다시. 다음 시간에 봬요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시작.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